음악과 함께 눈을 뜬 쿄코. 그녀의 시선은 유리병 속 도마뱀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온통 노란색으로 칠해진 그녀의 방. 바닥에 놓인 깨진 유리 속 자신을 보며 그녀는 생일인 것을 말하지 말자고 결심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여동생의 피아노 연주에 맞춰 혼자서 연기를 시작하는 그녀. 허공을 떠다니는 그녀의 독백과 몸짓은 그저 관객들을 혼란스럽게만 만드네요. 벨이 울리고 그녀의 매니저가 찾아왔습니다. 성공한 소설가이자 화가인 쿄코. 오늘은 잡지사와의 인터뷰와 촬영도 있네요. 하지만 스케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녀의 알 수 없는 독백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급기야 매니저인 노리코에게 매춘부가 되고 싶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고 대답하는 노리코에게 쿄코는 그녀를 비웃으며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할 거라는 말을 하죠. 이쯤 되면 정말로 성공한 천재인지 혹은 단순히 미친 건지 알 길이 없어지죠. 심지어 노리코에게 목줄을 걸고 개를 다루듯이 합니다. 이젠 아예 다리를 핥으라는 명령까지. 그때 잡지사의 편집점과 촬영 스태프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쿄코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쿄코는 여전히 노리코에게 마치 자신이 여왕인 것처럼 행동하죠. 점점 그녀의 행동이 도를 넘어가는 와중 갑자기 누군가가 컷이라는 말을 외칩니다. 수많은 남자들로 가득 찬 영화 촬영장. 감독을 포함해 노리코와 다른 사람들은 모두 쿄코의 연기력이 형편없다며 화를 내죠. 마치 복수라도 하려는 듯 자신의 다리를 핥으라는 노리코. 아까와는 완전히 상황이 반전이 되어버렸네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쿄코는 계속해서 자신의 어릴 적 트라우마에 사로잡혀갑니다. 아마 이 영화를 이전에 보신 분들이라면 하나같이 이런 말을 하셨을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영화야? 영화의 내용은 지극히 불친절합니다. 일반적인 영화의 서사 구조 자체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하나의 영화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극중극 스타일로 진행되기 때문이에요. 눈이 아플 정도의 영화 속 미술은 강렬하지만 영화 속 공간이 마치 이 세상이 아닌 듯한 그런 이질적인 느낌까지 주고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손오시온 감독은 어째서 이러한 각본을 썼을까요? 영화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는 먼저 영화의 공간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주목해야 할 두 가지 공간은 바로 처음 나오는 영화의 촬영 현장, 그리고 이후 과거의 쿄코가 찾아간 오디션 장소예요. 영화를 보면서 혹은 이 영상을 보면서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미 아셨겠지만 두 장소 모두 남자들만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영화 촬영 현장의 배우들은 이상하리만치 전부 여자들로 구성되어 있죠. 영화 촬영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 당연하지만 세트장이라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분명 처음에 천재 혹은 광인이라는 경계선에서 위태롭게 행동하는 쿄코를 마주했지만 관객들이 본 모습은 그녀가 연기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세트장을 일본이라는 공간으로 치환하면 그녀의 행동은 결국 그녀의 의지가 아니라 각본에 의한 행동이라는 결론이 나오죠. 영화 속 소설가이자 화가인 쿄코의 정체성은 온전히 그녀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쿄코가 노리코에게 행했던 모든 행동은 다시 노리코가 쿄코에게 행하는 것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어디까지나 남자 스태프들이 만들어낸 영화 촬영장이라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처음에 마치 자기 마음껏 날뛴 듯한 그녀의 행동들도 영화 속 대사처럼 남자들이 만들어낸 세상에서 표현된 거짓 자유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성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묻죠. 당신은 처녀인지 혹은 매춘부인지. 이 질문은 영화 진행 내내 계속 끈질기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의미는 중반부 이후 쿄코가 오디션을 보는 장면에서 나오게 됩니다. 처녀라고 묻는 질문에 쿄코는 아니라고 답하죠. 심사위원 중 한 명은 그녀가 맡아야 할 역할, 즉 매춘부 역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이 영화 속에서 여성이라는 존재는 오로지 두 분류로만 존재합니다. 처녀 혹은 매춘부. 정확히는 우리가 반농담, 반진담으로 성진국이라고 말하는 일본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에서 여성을 보는 시선은 오로지 저 두 가지 시선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감독은 쿄코라는 캐릭터를 내세워 말하고 있어요. 그녀는 자신의 입으로 직접 말합니다.
나의 몸은 포르노가 아니다. 그러니 어서 포르노로 만들어달라. 이 말의 의미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문화에서 여성이라는 존재가 어떤 식으로 소비되는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그리고 직설적으로 외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쿄코라는 인물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그녀를 이해하기 위한 두 가지 키워드, 바로 트라우마와 여동생입니다. 그녀는 어릴 적 밤에 자신의 부모가 성관계를 하는 것을 우연히 들여다본 기억이 있습니다. 식사 시간에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부모는 태연하게 그것이 즐거운 행위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정말 모순적이게도 쿄코가 호기심을 보이자 그녀의 부모는 천박하다며 면박을 줍니다. 그리고 천장을 훼손하는 작은 톱. 그녀의 부모는 일본의 기성세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산업에는 관대하면서도 성교육에는 보수적이고 제자리 걸음에 불과한 현 일본의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조용히 이 이야기를 듣던 쿄코의 동생, 그녀는 자살을 결심했다고 말하고는 이내 정말로 웃으며 죽게 됩니다. 아마 이 시점에서 쿄코의 동생은 더 이상 처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성행위를 죄악시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며 자신은 더 이상 나비처럼 날 수 없다는 사실에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영화의 초반부, 천국에는 나비가 없다는 대사는 결국 죽어서도 자유로워질 수 없는 일본 여성들의 모습에 대한 감독의 시선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여동생의 죽음은 결국 쿄코에게 트라우마가 되어버립니다. 처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외춘부도 될 수 없고 출구를 잃어버린 채 세상 속에 갇혀버린 그녀의 모습은 영화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유리병 속 도마뱀과 하등 다를 것이 없어 보이네요. 그녀가 자신의 생일을 말하지 말자고 한 것은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이자 현실 속에서 자축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버린 그녀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모든 색깔이 뒤섞여 이젠 뭐가 뭐였는지 알 수 없는 그녀의 정신 상태와 그 속에서 출구를 부르짖는 쿄코의 모습은 어쩌면 지금도 현 일본을 살아가는 여성들을 위한 감독의 외침이 아니었을지. 결과적으로 이 영화는 감독의 전작 리얼 술래잡기의 연장선에 있는 영화 같아요. 리얼 술래잡기 역시 여성 캐릭터의 존재를 게임 속 등장인물들로 치환시켰고 영화 속에서 게임을 만들어낸 인물 또한 남자였으니까요.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리얼 술래잡기라는 영화가 지극히 남성적인 시선에서 본 일본 사회의 모습이라면 이 영화는 여성의 시선에서 본 일본 사회의 모습이라는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이겠죠. 상당히 난해하고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영화이기에 오랜만에 이 영상이 영화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